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질환자가 지금까지 2천여 명을 넘어서는 등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폭염 재난대응회의를 열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동영상 시청이 늘면서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평균 수면 시간이 8시간 4분으로 나타났는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의 기기 사용 시간은 1시간 8분으로 5년 전보다 2배 늘었습니다. 챗GPT 등 인공지능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오히려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AI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이런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안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금융, 통신, 수사 정보를 공유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AI 플랫폼에서 긴급 공유 필요 정보와 AI 분석 정보를 공유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이번 주 더위를 몰고 오는 고기압이 한반도에 지속해 영향을 주면서 35도를 웃도는 심한 더위가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기상청은 일본 오키나와 동남 동쪽 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했던 8호 태풍 꼬마이가 다시 세력을 강화해 태풍으로 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8호 태풍은 중국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지만 태풍이 북상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남동풍이 강화해 서쪽 지방의 폭염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여름 극한호우에 이어 극한폭염이 연이어 찾아오고 이로 인해 산사태와 물 부족 등의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복합 재난이 현실화한 건데 전문가들은 올여름 시작 전부터 이 같은 현상을 예상하고 경고했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대기 중에 수준 요양이 많으니까 비는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면 작년에 못지않은 아주 높은 온도가 나타나는 폭염의 여름이 예상이 됩니다. 올해 여름 극한의 날씨를 내다본 기상 전문가들의 경고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상청도 여름 전 3개월 전망을 내놓으며 올해 여름은 더위뿐 아니라 호우와 폭염 등 복합적인 재난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우려가 실제로 역대급 장맛비와 극한 폭염이 잇따라 찾아오며 현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올해는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커진 데다 폭염과 열대야까지 극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호우뿐 아니라 더위로 인한 피해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 불안정이나 지형 효과로 소나기가 강하게 내리거나 파도가 높게 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좁은 나라에서 저에게 따라서 극단적인 다른 이런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매우 짧은 시간 규모로 발생합니다. 8월에 들어서기도 전 극한호우와 산사태, 역대급 폭염까지 복합적인 여름재해가 이어지는 올여름. 전문가들은 지난해에 이어 생소한 여름을 겪고 있는 만큼 평소보다 더 철저한 대비와 대책 마련, 그리고 새로운 재난 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폭염 재난 대응회의를 열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대본은 산불호우 이재민과 복구 인력의 2차 피해 방지,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농업인 야외 근로자 휴식 유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무더위 쉼터 운영 점검과 연장, 수상 안전사고 관리, 폭염 대처 요령 안내 등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폭염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에도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해수욕장에선 수상 안전요원들이 안전과 무관한 업무까지 떠안으면서 정작 중요한 안전관리에 빈틈이 생기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2명이 삽으로 백사장을 파고 평상과 파라솔을 설치합니다. 바다에선 피서객 수십 명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지만 설치 작업은 10분 넘게 이어집니다. 그 사이 수영 한계선을 벗어난 피서객들이 눈에 띄지만 이를 제지하는 안전요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20일 이곳에선 스노클링을 하던 40대가 물에 빠져 지금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뭐 이제 사람 다 자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뭐 도와줄 일이 없죠. 인근 다른 해수욕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곳 안전요원들도 파라솔 설치와 튜브 대여 업무를 함께 맡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안전 그리고 하시는 분 따로 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같이 하면 약간 곤란하긴 하죠. 이처럼 안전요원들이 안전과 무관한 업무까지 떠맡는 건 인건비를 줄여 수익을 더 남기려는 운영 방식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소규모 해수욕장은 대부분 마을에 위탁해 운영되는데 비용 절감을 우선하다 보니 이런 관행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안전요원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일을 하는 만큼 본인의 업무인 안전관리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을 앞세운 운영 속에 안전이 뒷전으로 밀린 일부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를 막기 위한 점검 강화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동영상 시청 등으로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통계청의 2024년도 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보면 10살 이상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8시간 4분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이래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수면 시간은 10대가 8시간 37분으로 가장 많고 50대가 7시간 40분으로 가장 적었는데 모든 연령층에서 5년 전보다 수면 시간이 줄었습니다. 동영상이나 방송 시청, 독서 등 미디어를 이용하는 하루 여가 시간은 2시간 43분으로 5년 전보다 17분 늘었는데 이 가운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ICT 기기 사용 시간이 1시간 8분으로 2배 늘었습니다. 챗GPT 등 인공지능이 일상 속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여전히 먼 이야기인데요. 정부가 제시한 AI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이런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권석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포천시 관인면. 포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AI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와 카드리더기 등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디지털 기기를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용을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뒷전에서 구경만 하고 지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앞장서서 이렇게 좀 스스로 해보고 싶고 스스로 결제 같은 것도 스스로 해보고 젊은 사람들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자신감이 생기고 좋아요. 이렇게 일부 지자체가 취약계층의 디지털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챗GPT 등 AI 기술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고령층과 장애인들은 간단한 디지털 기기 사용조차 어렵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AI 활용 경험률은 전체 국민의 절반인 51%였지만 장애인과 고령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3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AI 기술 발전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더 뒤처지면서 디지털 양극화를 고착시키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기계가 어려워서 사용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카드도 사용 안 해요. 왜요? 그냥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지난해 12월 디지털 기술의 보편적 이용권을 명시한 디지털 포용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언적인 수준에 가까워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이 이어져야 합니다. 모두가 디지털 사회의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을 좀 더 홍보하고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함께 디지털 사회를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취약계층이 인공지능 기술에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안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금융, 통신, 수사 정보를 공유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를 탐지하고 있지만 금융회사마다 편차가 크고 정보 공유도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범죄 수법을 사전 탐지하기 위해 AI 플랫폼에서 긴급 공유 필요 정보와 AI 분석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공유 필요 정보는 피해 의심자 연락처와 같이 보이스피싱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공유가 필요한 정보로 가공 없이 필요한 기관에 전달돼 범죄자 계좌 지급 정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AI 분석 정보는 수많은 금융회사 계좌 가운데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의 특징을 분석해 범죄 계좌를 미리 식별하고 차단하는 데 이용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시작 일주일 만에 신청률이 78%를 돌파했습니다. 4천만 명에 육박하는 국민이 신청을 마친 건데 정부는 누락되는 국민이 없도록 찾아가는 신청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시작 일주일 만에 국민 10명 중 8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행정안전부 집계 결과 전체 대상자 가운데 78.4%인 3,967만 명이 신청했고 누적 지급액은 7조 1,20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20년 긴급 재난지원금과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신청률이 1.4배 더 높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08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723만 명, 인천 253만 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신청률을 보면 인천이 83.7%로 가장 높았고 세종 83.4%, 대전 80.9% 순이었습니다. 신용 체크카드로 받은 사람이 2,973만 명, 지역 사랑상품권 672만 명, 선불카드 322만 명 순을 기록했습니다. 요일제가 해제되면서 9월 12일 신청 마감 때까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는 자발적 신청이 대부분 완료된 만큼 앞으로는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홀몸 노인이나 장애인이 해당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담당 직원이 방문해 접수한 뒤 바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지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인터넷에 보이는 몇몇 쿠폰 신청 사이트는 버튼을 누르면 광고창이 뜨거나 다른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신청하라며 홍보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사무실 전화번호는 생소한 지역번호로 시작하고 주소도 해외로 돼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버튼을 누르니 대출 안내 등 민생회복 쿠폰과는 상관없는 내용의 광고창이 뜹니다. 지자체나 금융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닌 가짜 사이트입니다. 민생회복 쿠폰 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다른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민생지원금을 소개하는 블로그에서 신청하기나 시작하기 등의 문구를 눌렀더니 실시간으로 유명 맛집을 추천해주는 유료 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광고 배너를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광고의 경우는 또 범죄자가 제작해 놓은 사이트에 접속되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등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게 맞고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려면 해당 상품권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을 사칭해 소비 쿠폰을 신청하라는 SNS 메시지가 올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SNS 알림톡을 보낼 때 안심마크를 부착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관계당국은 지자체나 금융기관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신청하는 링크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일은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윤태일입니다. 아직 낯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달러와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법정 화폐와 1대1로 가치를 고정해서 결제도 송금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상화폐를 말하는데요. 우리 원화에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 도입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손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최근 지니어스 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며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영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코인 발행 요건과 운영 기준을 제도화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We take a giant step to cement the American dominance of global finance and crypto technology as we sign the landmark Genius Act into law. 일반적으로 가상화폐는 가격의 오르내림이 심해 거래 수단보다는 투자 자산으로 인식돼 왔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다릅니다. 단어 그대로 안정적입니다. 대표적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테더와 서클은 코인 한 개 가치를 1달러로 고정했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는 일종의 디지털 달러인 셈입니다. 테더로 충전한 가상자산 계좌를 들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봤습니다. 단말기에 카드를 넣었더니 일반 신용카드처럼 바로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전 커피와 생수를 4,300원 주고 샀는데요. 실제 스테이블 코인이 충전된 계좌에서는 원화로 환전을 거쳐서 3.1 테더가 빠져나갔습니다. 편의점뿐 아니라 카페나 음식점에서 사용했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달러나 원화와 같은 법정 화폐를 두고 굳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외에서 거래하거나 송금할 때 특히 유리합니다. 환전 수수료도 없고 해외로 돈을 붙이는 시간도 절차도 훨씬 단축됩니다. 해외에 실제로 1년에 한 번, 두 번 나가는 편인데 아직 발급받고 나가진 않았지만 이제 올 연말에 해외여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나간다면은 저는 모든 결제는 다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예정입니다. 기존 은행이나 카드사 결제망을 이용하기 어려운 국가에서도 새로운 거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임새가 넓어지자 달러 패권에 잠식되기 전에 우리 원화와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앞다투와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가도 뛰어 올랐습니다. 다만 민간 업체까지 쉽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통화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일단 은행권을 중심으로 신중히 도입하자는 입장입니다. 19세기 예전에 막 민간화폐로 다 발행해서 많은 혼선이 있었을 때 그런 가능성이 다시 되고 또 그런 하에서 통화 정책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정치권에서 민간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열어두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금융혁신과 통화 주권 사이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가 자동차 등 EU산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타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동한 뒤 미국으로 수출되는 EU산 상품에 15%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EU가 모두 7,500억 달러, 약 1,038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기존 투자권 외에 6천억 달러, 약 830조 7천억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과 철강, 알루미늄은 15%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미 통상협상 최종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선업이 막판 협상 타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우리 경제가 협상에 실패할 경우 실질 GDP 타격 등 대형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미통상협상에서 조선 분야에 대한 미국 측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 조선업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조선업 재건을 도모하고 중국의 해양 패권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양측은 조선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앞으로 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하였으며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이 공개적으로 비관세 장벽 완화 필요성을 거듭 거론하자 협상 품목에 농산물도 포함됐다며 시장 개방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대미 통상 협상 최종 시한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통상 당국에 이어 경제 외교 수장이 직접 나서 막판 합의 도출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는 31일 미국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양자 협상을 갖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조만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납니다. 정부는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 완화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수출이 경제를 이끄는 구조 탓에 25%의 상호 관세가 발효되면 전방위적인 산업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7%가 넘어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을 앞지르고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이 지난 4월부터 수입 자동차에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면서 현대 기아차의 2분기 영업이익은 두 자릿수로 급감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이 그대로 강행되면 우리 경제 실질 GDP가 0.3에서 0.4%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25%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 0%대 저성장에 갇힌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의 추가 하향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지난해 매출에서 테슬라를 앞질렀던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올해는 판매량도 우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차 시장에 제왕 자리를 놓고 기술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권혁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테슬라는 179만 대를 팔아 176만 대를 판매한 비아디를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올해 1분기엔 판매량이 역전됐습니다. 비아디는 41만 6천 대를 팔았고 테슬라는 33만 6,700대에 그쳤습니다. 매출의 경우 이미 지난해 비아디가 테슬라를 앞섰지만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는 순수 전기차만 따져도 비아디가 매출과 판매량에서 모두 앞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성비를 앞세우던 비아디는 자율주행과 5분 충전으로 470km를 달릴 수 있는 급속 충전 시스템을 잇따라 선보이며 기술력도 자랑했습니다. 因为过去以海外车企为主的这些车企，他们的技术升级太落后了。那么这种中国品牌提供了大量的新的配置啊，什么各种高级辅助类的驾驶，以及这种空悬等等。 전기차 경쟁은 자율주행과 AI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화 기술과 AI 인프라, 고사양 엔비디아 칩 접근성 등에서 비아디보다 유리합니다. Because they have intellectual property. This is a technology company. They're collecting data, right? The robotics are going to be coming out, and you have all this good. 두 회사는 상대방 시장에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비아디는 관세와 강력한 규제로 미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큽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발목이 잡힌 상태입니다. 테슬라와 비아디의 대결은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 이제 미중 기술 전쟁 양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단 시장은 테슬라의 미래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시가총액은 비아디의 7배가 넘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제는 사회적, 경제적 격차만큼 디지털 격차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만 강조할 게 아니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포용성도 고민해봐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